여러분, 약 배달이 무제한으로 실시되면 지역 약국의 50%는 통폐합되어서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 약사들에게 절체절명, 위기의 시대인 이유입니다. 돌파구를 찾아야겠다. 그러던 차에 서울시 약사회 정책위원 공개 모집을 통해서 약사회에 들어왔고 열정을 인정받아 서울시 약사회 정책이사가 되었습니다. 임원이 된 첫날 권영희 회장님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정책 싸움의 주체는 앞으로 약사 면허를 가지고 30년, 40년을 살아야 하는 후배 청년 약사들이다. 그래서 저는 정말 주체적으로 눈치 보지 않는 정책이사가 되었고 같이 싸워왔습니다. 제가 생각한 가장 위험한 정책 싸움의 시기는 이번 총선 직전이었습니다. 우리 약사들은 시범사업 기간 동안 정부에 최대한 협조했으나 대통령은 약 배달 강행하겠다고 국힘의 총선 공약집에 약 배송이 담기기까지 했습니다.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늘어갔습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어느 것 하나 얻지 못했는데 빼앗겨야만 한다고? 그러나 권 회장님은 돌파구를 찾자 했습니다. 차근차근 쌓아왔던 자료들, 설문조사, 마침내 뒷심이 돼서 제1야당 총선 공약에 공적 전자처방전을 넣을 수 있었습니다. 최후의 전선을 만들고 위기에 빠진 미래를 구해낸 순간이었습니다. 권영희 후보는 정부든 의협이든 겁먹지 않고 돌을 던질 수 있는 유일한 후보입니다. 집요한 대관으로 역전승을 이끌어내는 행동하고 실천하는 강한 약사회, 민초 약사인 제가 꿈꿔왔던 그런 약사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동하고 실천하고 책임지는 기호 2번 대한약사회장 후보 권영희입니다. 예, 바로 그러면 첫 번째 주제인 한약사, 약사의 양육 행위를 침범하는 한약사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들께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3분입니다. 한약사 문제가 수십 년간 해결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고 그 이유를 해결하시고자 어떤 활동을 하셨으며 현재까지의 성과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먼저 한약사 문제가 수십 년간 해결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약사 제도는 그 태생부터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당시 약사법이 개정될 때 약사, 한약사 역할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고 처벌 조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대책 없이 시작됐고 우리 약사회는 이를 간과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인 약사법을 개정해야 한약사 문제가 해결됩니다. 다음으로 한약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시 약사회장직을 수행하며 한약사 TFT 운영을 했고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습니다. 법적 대응을 위한 법률 자문 및 관계부처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또한 금천 종로약국 집회를 계기로 한약사 문제를 언론에 공론화시켜 정부와 국회가 한약사 문제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처방 조제까지 하며 불법 행위를 극대화했을 것입니다. 수면 아래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약사 문제를 공론화하여 약사법 개정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까지의 성과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한약사는 약사가 아닙니다. 캠페인을 통해 약사와 한약사는 다르다는 점을 국민에게 인지시켰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및 건강권에도 심각한 피해를 끼친다는 것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약사법 개정을 위한 5만 3천여 명의 대국민 서명을 받았고 이를 복지부와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둘째, 국회의원들을 설득하여 이 문제가 단순한 직능 간 갈등이 아니라 국민 보건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공감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국회에서 약국, 한약국 구분하는 법안 발의를 준비 중입니다. 셋째, 대통령 보좌진과의 비공식 질의를 통해 한약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약사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답변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한약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약사 회무의 방향성을 명확히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앞으로도 모든 약사님들과 힘을 모아 한약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약준모 회원님들과 함께 더 노력하겠습니다. 권영희는 해내겠습니다. 다음으로 개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동일하게 3분입니다. 한약사 문제 해결법으로 약국, 한약국 명칭 분리를 공약으로 삼으셨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령을 건드리면 법인약국 문제를 삼을 수가 있는데요. 아무리 법인약국으로 이야기가 안 흘러가도록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년 동안 한약사 문제가 미해결인 와중에 조금이라도 불안 요소가 생길 수 있는 법 조항을 건드리는 것이 과연 적절한 공약법인지 궁금합니다. 사실 그 20조 1항이 이제 가장 문제죠.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가장 문제인데, 이제 그 20조 1항에 헌법 불합치가 이제 걸려 있어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셨고, 사실 법인 약국과는 별개의 문제지만 우리가 법인 약국에 대해서 많이 우려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지금 그 20조 1항을 개정했을 때 오는 유익한 여파는 상당히 큽니다. 하지만 이런 우려 때문에 약국, 한약국 명칭 구분만을 이라도 하자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금천종로약국 집회를 통해서 주민들로부터도 건의를 받은 바 있고, 일단 명칭부터 구분하자. 이것은 직능 간의 갈등으로 보이지 않고 환자들의 알 권리, 국민의 알 권리이기 때문에 통과하는데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일단 한 발 나가자라는 의미에서 약국, 한약국 명칭을 구분하자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20조 1항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20조 6항, 7항 그곳을 신설을 해서 명칭을 구분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20조 6항도 신설이 된 바가 있고 20조 자체를 건드리는 것은 법인약국과는 무관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전하게 약국, 한약국 명칭만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강원 후보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대한약사회 선관위 정책토론회에서 다른 후보님이 질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통합약사 2015년에 주장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맞다 아니다 서로 이제 공방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지금 해주실 수 있습니까? 네. 어떤 의미는 전체적인 뜻을 해석해서 의미의 결론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때 박영달 후보께서 제가 통합약사를 주장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기사를 공개했습니다. 기사를 공개한 부분은 앞부분을 상당히 잘라놓고 그런 얘기만 들어가 있는 부분만을 공개했습니다.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기조를 보시면 압니다. 박영달 부회장, 후보자, 저 경기도 약사 회장 할 때 총무담당 부회장 했습니다. 할 때 저 한약사 문제 해결하겠다고 국회의원들 만나고 여러 가지 돌아다닐 때 있었습니다. 한마디도 통합약사에 대한 제 의견을 제시한 적이 없고 통합약사는 오히려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통합약사를 주장해 본 적도 없고 그 통합약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최강훈 후보님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5월 11일 서울시 약사회 임원들과 24개 분의 분회장 함께 합동 정책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 한약사 문제는 수면 아래 물밑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슈화하지 말고 시위도 하지 말고 그리고 한약사 문제가 조만간 끝날 것 같다. 식약처와 한약사의 업무 범위 그리고 한약 제재를 주제로 심도 있는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방해가 된다. 그렇게 굉장히 무섭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한약사 문제로 최근에 10월달이죠. 1인 시위를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은 대한약사회가 어떤 대관에 대한 일관성이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서울시 약사회가 집회를 하면 하지 말라고 하고 대한약사회는 정말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 용산에 가서 그 판넬 하나씩 들고 1인 시위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었나. 국정감사를 앞두고 어떤 그 결과를 얻어내자고 시작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결과를 얻어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서울시 지부와 정책 간담회를 했습니다. 많은 인원은 아니고 아주 소수의 인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저는 서울시 지부가 최소한도 전체 분회장 또 분회 임원들 정도는 이렇게 초청해서 모아놓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열 몇 명 정도의 인원이 아마 모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일단 이런 중차대한 문제에서 대한약사회장이 정책 협의를 하고 싶다고 얘기했을 때 보인 성의는 저는 굉장히 불만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약사는 우리가 이거를 공론화시킬 경우에 피해자 코스프레에 바로 들어갑니다. 피해자 코스프레는 국민한테 우리가 싸움을 할 때 그렇게 유리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론화는 시키지 않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1인 시위 문제는 16개 시도지부장들이 9월 1일 날 전국 지부 임원 결의 대회가 끝나고 나서 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시도지부장들이 한 달 동안에 1인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1인 시위에 들어갔고 1인 시위를 계속하면서 우리는 국정감사가 시작되고 국정감사로 이 한약사 문제를 끌고 가기 위해서 국정감사에서 장관이 하는 더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이 시위를 진행을 했고 장관님한테 이제 한약사 문제를 가를 때가 됐다라는 그 명쾌한 그런 답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공론화 시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불리하다고 지금도 말씀하시면서 우리 대한약사회관 4층에 전국 임원들을 모아서 결의대회도 하셨고 그 이후에 그리고 1인 시위를 했다는 것은 공론화 시키지 않는 그 이유에서 왜 그런 행위가 있었을까요? 이게 공론화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고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렇게 1인 시위를 해서 겨우 얻어낸 것이 가르마를 타겠다? 그러면 지금 가르마를 타고 있습니까? 그리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전문의약품을 사입한 약국,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 217개소가 다 행정처분을 받지 않고 61개소만 행정처분을 하라고 지침을 내렸을 뿐이지 행정처분을 내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각 자치구 보건소에서는 굉장히 많은 공격을 받고 있고 제가 알기로 어떤 분에는 행정처분 지침을 내려보낸 곳조차 주의로 처분이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61개소가 행정처분이 다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대한약사회가 이런 지침을 내렸을 때 강력하게 항의하지 않고 그것을 굉장히 환영하면서 이걸 수용한 것, 그것이 지금 한약사들이 전문의약품을 취급하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아주 무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최강훈 회장님께서 이 한약사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정확한 어떤 방향성과 어떤 정책을 확실하게 가져가셔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굉장히 모호한데 다시 한번 3년을 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 회원님들께서 그냥 간과하시면 안 될 거라고 권영희 생각합니다. 후보님 타이머 다 끝났습니다. 지금 한약사 문제에 대한 일정한 플랜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약사회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건대 한약사 문제를 대한약사회가 가지고 있는 플랜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고 분명히 한약사 문제에 진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 제가 최강호 후보님 발언 시간 종료되었고요. 다음으로 바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약사의 양료 행위를 격화시키는 편의점 상비약 문제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들께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3분입니다. 안전 불감증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국민 편의성 여론을 이길 수 있는 편의점 상비약 대응 논리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로 의약품의 안전성은 편의성을 넘어서는 최우선 가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현재의 편의점 상비약이 과연 안전하냐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약국은 약사법에 의하여 관리 감독을 받으며 위반 시 엄격한 처벌 조항이 적용됩니다. 반면에 상비약 판매업소는 약사법을 위반해도 적용할 처벌 조항이 없다는 것은 의약품 취급의 안전성을 고려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24시간 연중 무휴 조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같은 제품을 2개 이상 한꺼번에 구입할 수 없음에도 반복 결제 편법을 사용하는 등 판매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많지만 보건당국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와 같은 위반 업소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상비약 판매 업소의 처벌 조항을 반드시 신설하여 상비약 판매 규정 위반 시 위반 업소의 고발 및 판매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는 등 관할 보건당국이 관리 감독을 엄격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취급하는 점포 수를 줄이는 것도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의약 편의점 상비약 제도가 지속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야 합니다. 편의점 상비약 제도가 시행된 지 12년 되었습니다. 지난 12년간 상비약 판매 제도에 대한 부작용 평가 및 처벌 조항 부재로 인한 관리 감독 소홀에 대한 평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편의점 상비약 취급 품목 확대나 취급 업소 규제 완화 주장은 시기상조입니다. 오히려 편의점 상비약 제도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통해 이 제도의 지속 여부를 중간 평가하고 보건당국의 통제를 벗어난 편의점 상비약 판매 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를 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진정한 편의성은 약국 중심의 대체 방안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약국의 심야 운영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공심야 약국을 확대함과 함께 당번 약국을 제도화하는 것을 공약으로 제시합니다. 이런 방안을 통해서 긴급성과 편의성,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최강훈 후보님께서 편의점 상비약에 대한 대책을 투트랙으로 진행하신다고 하고 잘 막아오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편의점 상비약 부분은 지난 이명박 정부 때도 임기가 끝나기 그 전해 그렇게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굉장히 안일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개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동일하게 3분입니다. 공약으로 심야약국 지원금 확대가 있지만 작년에 서울시 공공 야간약국 예산이 삭감될 뻔했고 당시 약사회와의 교감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 예산안에서도 이렇게 패싱을 당하시는데 대한약사회장이 되시면 전국적으로 패싱을 당하실까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 겪은 일들을 통해 배우신 점이 있으시다면 선배 약사님으로서 젊은 약사들에게 공유가 가능하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서울시 약사회장 전에는 서울시 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과의 네트워크 또 이 공직사회의 네트워크도 굉장히 탄탄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약사회와 논의하지 않고 직접 그 공공야간 약국을 운영하는 약국에 공문을 내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의회 생활을 해봐서 아는데 이건 서울시가 잘못한 겁니다. 그리고 공공심야약국
그 법률이 통과됐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통과됐기 때문에 서울시는 이제 중단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잘못했다라고 그 해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즉시 살려냈고, 그리고 우리 그 최강훈 회장님은 대한약사 회장님이시면 좀 마음이 넓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제가 그 모든 그 방법을 동원해서 이걸 좀 빨리 해결하자라는 의미에서 회장님도 좀 나서 주셔야 되겠습니다라고 전화 한 통화 했을 뿐인데, 그것을 그 전화 한 통화로 해결한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제가 기가 막힙니다. 제가 이 문제로 분회장님들도 다 그 동원을 했고, 그 예결위원장도 찾아가고, 그 서울시 의회 여러 번 찾아가고, 그리고 김종배의 오늘의 아침 뭐 그런 방송 생방송에 나가서 이 그 시민들을 위한 공공 야간 약국 그 예산을 삭감했다라는 걸 고발도 하고, 굉장히 다방면으로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움직였고,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알지 못하는 이제 공무원이 잘못 보고한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공공 야간 약국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증명해내고, 그것을 오세훈 시장이 이제 알고 사과했습니다. 저희 70주년 기념식에 와서 빠르게 바로 잡아줘서 큰 실수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감사하다. 그런 답을 받은 부분을 이렇게 공격하시는 건 최강훈 그 후보님께 불리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질문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지금 그 공공야간 약국 조례는 제가 만들었고요. 광역단체에서는 최초로 공공야간약국이라는 제목으로 조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만들고 사업도 운영시켰고요. 그리고 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이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대한약사회가 추진했던 그 약사법은 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이라는 전제 조건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한약사들이 공공심야 약국을 하겠다고 각지에서 지금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지부장 회의 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런 조건을 붙였다. 그것에 대해서 좀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그냥 간과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을 했던 부분과 곁들여서 저한테 한약사가 모두 공공심야약국에 참여하게 법을 만들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한 거에 대해서 주의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했는데 저한테 주의하라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말씀도 그 잘못 뒤집어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하신 됐습니다. 이거 제 제가 시간. 말씀드린 워딩이 아닙니다. 제 시간입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린 저더러 이제 뭐 주의해라 옹졸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 공공심야약국 예산을 뭐 제가 끝까지 서울시 예산이 이만큼이니까 이만큼 챙겨주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도 월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큰 줄기에서 도와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큰 줄기에서 지자체 장하고 얘기를 해서 이 부분 꼭 예산을 살려내야 된다. 없어지면 안 되는 예산이다. 규제개혁특위 뭐 이런 데서 국민 조사를 해서 심야공공약국 위대한 사업이다. 계속 이어가야 된다라는 말을 하면서 예산을 좀 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답을 알겠습니다. 아침 지금 회의 끝나고 지금 나왔는데 거기서 예산을 잘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서울시로다가 인계가 돼서 예산이 잘 이렇게 마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저도 그 예산이 통과됐으면 서울지부장님께서 통과 해줘서 고맙다라는 인사를 하실 때 이렇게 저도 이렇게 같이 좀 이렇게 인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했는데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해서 제가 일부러 시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좀 뵙고 싶습니다. 인사도 드릴 겸 해서 할 때 저는 그랬지만 우리 서울지부장 데려가서 그 자리에서 같이 고맙다는 인사도 하고 그날 그 여러 가지 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편의점 문제 이런 부분에서는 더 이상 이 부분 가지고 얘기할 부분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서 여기서 토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강훈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작년 비상시민연대라는 그 유령의 어떤 시민단체가 편의점 품목 확대를 논의할 때가 됐다라는 토론회를 시작으로 편의점 품목 확대가 다시 재가동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토론회에 저도 갔었습니다. 우리 임원들 데리고. 그리고 지부장 회의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대한약사회가 방어를 할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말은 그것을 방어하려면 연구 용역을 한다든가 또는 실태 조사를 한다든가 굉장히 탄탄한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머니투데이에서 그 무약촌에 관해서 6건의 기사를 연속으로 보도를 하면서 이 경제지에서 하면서 편의점 상비약 품목 확대에 대해서 계속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대한약사회는 지금 그 중앙선관위에 그 모든 후보들의 공보물이 올라와 있어서 제가 봤더니 이겼다. 편의점약 확대 저지. 그렇게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매년 국정감사에 앞서 규정 위반 자료 철저 준비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마다 국정감사에 앞서서 규정 위반에 대한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해서 뭘 어떻게 하셨는지 실제로 매년 그렇게 하셨는지 일단 묻고 싶습니다. 편의점 판매 의약품은 지금 현재 저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를 이용해서 우리는 충분히 대한약사회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고 지금도 국회 정부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얘기를 하면서 방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정감사장에서 그런 것들을 그 답변하거나 질의하거나 어떤 자료를 낸 것을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답변해 주십시오. 이 편의점 품목 확대는 저는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의약분업 이후 성분명 처방이 달성되지가 않아서 성취되지 않아서 동네 약국이 점점 병원 옆으로 가까이 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병원이 문 닫으면 같이 문 닫게 되고 그래서 심야 시간이 길어지고 약국이 문 여는 시간이 짧아지고 공휴일에도 문을 닫게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대두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약사회장이라면 이렇게 경제지에서 무약촌에 관한 그런 6건의 그 기사가 줄줄이 나올 때 우리도 언론을 통해서 이 경제지하고 맞대응되는 어떤 언론 대응을 한다든가 또는 어떤 홍보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방어하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약사회는 그 시민단체하고의 그 관계망을 만들어서 이 편의점 품목 확대에 가장 찬성하는 그런 시민단체가 경실련입니다. 경실련과의 그 소통 또 간담회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저지해 놓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경실련에서 오히려 우리가 말하고 싶은 성분명 처방, 리베이트 근절, 그리고 약사에게 경질환에 대한 1차적인 처방권을 주자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서 방어벽을 만들어 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좀 안일하신 것 같습니다. 얼마 남았습니까? 27초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강훈 회장님의 성품이 굉장히 좋으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그만하시고 다음 그 회장 후보에게 물려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다음으로 세 번째 주제인 환자를 향한 약사의 직접 양료 행위를 차단하는 약배달 문제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들께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3분입니다. 비대면 진료와 약배달 각각의 입장이 찬성, 조건부 찬성, 조건부 반대, 반대 중에 고른다면 무엇이고 조건부라면 조건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먼저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 저는 반대 입장입니다. 현재 사설 플랫폼들이 주도하는 구조에서는 약국이 사기업 플랫폼에 종속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절대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대한약사회가 사설 플랫폼과 약국을 중개하는 PPDS를 도입하면서 플랫폼이 명분만 키워주는 결과를 초래했을 때 저는 철저한 자료 조사를 통해 국회 참고인으로 출석해 사설 플랫폼의 문제를 강력하게 고발한 바 있습니다. 결국 약국의 사설 플랫폼 종속은 어떻게 막을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저는 사설 플랫폼 종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다행히 제가 발의에 기여했던 공적 전자처방전 법안이 22대 총선 공약집에도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김윤 의원실과 협조하여 발의된 닥터나우 규제 법안 역시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은 비대면 진료 시 성분명 처방이 의무화되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입니다. 성분명 처방이 도입되면 환자는 근처의 어떤 약국에서든 대면 조제를 받을 수 있어 약 배달 문제도 저절로 해결될 것입니다. 또한 전화나 채팅 방식의 단순한 비대면 진료는 허용되지 말아야 하며 비급여 오남용 의약품에 대한 비대면 처방 역시 철저히 막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약 배송에 대한 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약 배달에 대해 전면 반대입니다. 약 배송은 약사의 직접적인 양료 서비스가 단절되고 의약품의 안전관리 체계가 붕괴될 위험이 있습니다. 현재 불법적으로 퀵서비스나 대행업체 등을 통해 약을 배달하는 약국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약 배달을 허용하면 약국은 단순 물류 창고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약사의 전문성과 양료 서비스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약국의 전문성을 지키고 무분별한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로부터 약사와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책적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약사님들과 우리 약주모 회원님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호 2번 권영희는 행동하고 실천하고 약속을 지킵니다. 다음으로 개별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3분입니다. 비대면 진료 선결 조건으로 공적 전자 처방전을 주장해 오셨습니다. 두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먼저 공적 전자 처방전은 대체 조제 남용 우려로 의사 반대가 심하고, 또 병원 협회에서는 자체 프로그램 개발 때문에 차라리 표준형 모델을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2022년 9월에 정부 주도로 시범 사업이 추진되었는데 혹시 사업 결과를 아시는지, 그리고 아신다면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 정부 주도의 공적 전자 처방전은 지금 집행부 그 이전 집행부에서 줄곧 추진을 해왔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바뀌면서 저는 이제 대관의 오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공적 전자 처방전이 성분명 처방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인식하도록 해서 의사회가 더 강력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사설 플랫폼에 이제 반대하는 그런 올바른 플랫폼 반대 연대 뭐 하여간 그런 올플 연대, 예. 올플 연대에 같이 이제 들어있다가 대한약사회에서 이제 PPDS를 만들면서 지금 의사회가 탈퇴하면서 협조관계가 깨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사회가 반대하는 거 맞습니다. 의사회가 반대한다고 옳은 일을 하지 않아야 됩니까? 그리고 이 정부 주도의 공적 전자 처방전을 우리가 설명하러 갈 때 모든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정부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왜 약사회가 힘들여서 설득을 하러 다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플연대 탈퇴하고 그리고 나서는
대한약사회는 복지부가 절대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그래서 공적 전자처방전을 제가 보기에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PPDS의 이름을 공적 처방전 전달 시스템이라는 애매한 명칭을 붙여서 대외적으로 국회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그게 공적 전자처방전 아니야? 라는 오해를 만들어서 이 정부 주도의 공적 전자처방전을 총선 공약에 담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또 하나 물어보셨는데 이것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노력해서 설명해서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결과가 어떠냐고 물어보셨는데 이 정부가 바뀌면서 거기 담당 공무원이 바뀌고 그래서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약국과 그 원주 세브란스 병원하고 같이 진행을 하는데 뭔가 뭐 담합의 핑계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대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정권이 바뀐다는 것이 굉장히 참 어마어마한 일을 만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강원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PPDS 개발비 얼마 들었습니까? 단당평으로. 약사회는 개발비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월 평균 유지비는 얼마나 됩니까? 유지비는 약정원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약정원은 그 대한약사회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재단법인입니다. 근데 모르시고 계신 거죠? 그렇게 알겠습니다. 약정원은 대한약사회의 제가 주도권을 갖고 있습니다. 일일 처방 접수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한 60여 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잘 될 때가 60여 건이고 보통은 3, 40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PPDS 연동되는 굿닥과 솔닥이 원산협회, 비대면 진료 약배달을 추구하는 원산협회의 3대 이사사 중에 두 곳인 것은 알고 계십니까? 근데 우리는 굿닥과 솔닥을 연동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최강원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PPDS를 통해서 약배달을 막았다. 그렇게 하시려면 닥터나우가 연동이 됐어야 됩니다. 지금 이제 PPDS는 약배달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연동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굿닥과 솔닥 그리고 온닥 뭐 이렇게 연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굿닥과 솔닥이 PPDS만 연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굿닥과 솔닥은 또 자기들 나름대로 영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PPDS가 우리 최강원 후보님이 생각하셨던 그 모양대로 현실화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PPDS는 사설 플랫폼과 다름이 없습니다. 처방전도 이미지 처방전, PDF 처방전으로 전달되고 그 처방전을 그냥 전달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 PPDS가 성공을 하려면 복지부로부터 공적으로 인정을 받던가 그렇지 않으면 의사회가 우리 PPDS와 같은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의사회와 우리가 연동을 하던가 그런 것이 아니면 사설 플랫폼하고 똑같은 겁니다. 근데 그 최강원 후보님은 우리 회원들에게 PPDS가 약 배달을 막는 모든 것인 것처럼 그렇게 홍보를 하셔서 그것은 저는 호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회원들은 정말 착하신 우리 회원들은 많이 가입을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어떤 그 다음의 이익이나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없고 그 PPDS 또 여러 가지 다른 잡다한 사업들을 만들므로써 지금 약정원이 직원이 23명에서 45명으로 늘었다고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그중에서 팜3천에 그 담당하는 직원은 4명에서 5명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우리 팜3천이 운영되는데 굉장히 지연되고 서비스가 지연되고 프로그램이 둔화되고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PPDS 때문에 올풀련에서 우리 비판받고 또 의사회는 이탈하고 또 개인정보 보호 문제나 처방전 위변조 문제를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PPDS는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우리 회원들은 PPDS가 공적 전자 처방전인 줄 아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PPDS에 대해서 폐지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또 PPDS를 향후에 어떻게 운영해 나가실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 희한한 얘기를 하시네요. 우리 회원이 PPDS를 공적 전자 처방전인 줄 알고 있다? 대한약사회가 어떤 정책을 만들고 실현을 하면 지부를 통해서 분해를 통해서 회원들한테 이 부분이 가야 됩니다. 권영희 후보는 PPDS가 만들어졌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회원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익을 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분회장들 회원들한테 통보했나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권영희 후보님 사실 질문에 답할 의무는 없습니다. 저 지금 물어보셨으니까 예. 제가 짧게 답하겠습니다. 이거 제 시간이죠? 그만하세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엄밀히 말씀드리면 권영희 후보님께서 네. 공격자이십니다. 네. 그 분해 공문 다 내려 보냈고요. 제가 PPDS를 가입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대한약사회가 이 PPDS를 가지고 일단 가입을 하자. 우리 회원이니까 가입을 하고 이 PPDS를 가지고 우리가 볼 때는 닥터나우가 절대 여기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이걸로 비대면 진료 사설 플랫폼을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이 PPDS를 가지고 향후 어떤 양료 서비스든 뭔가 만들어내지 않겠냐. 그러니까 우리 회원들이 대한약사회가 하는 일에 일단은 협조를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네, 권영희 가입을 한 후보님 겁니다. 발언 시간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3분입니다. 현재까지 분회에서 한약사 문제를 맞닥뜨려도 대학에서 관리를 먼저 해주거나 뚜렷한 지원을 먼저 해주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사법 판단은 분회 차원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에 분회가 한약사로부터 양료 수호를 잘 해주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 각 후보님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분해 단독으로 법적 분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분해 단위 대응은 자원과 전문성의 한계에 부딪히기 마련이기 때문에 분해마다 다르게 대응하면 전국적으로 일관된 대응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약사회는 한약사 TFT에서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서 분회에 배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약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약사 TFT에서 모았던 모든 자료와 근거가 되는 관련법, 유사한 판례 등을 모아서 백서를 만들었고 임기를 마치기 전에 출간을 할 예정입니다. 저는 분해가 개별적으로 파편화되어서 부담을 져야 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째로 대한약사회가 중심이 되는 컨트롤 타워 설치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이 모든 분해의 법적 분쟁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분해들이 보다 체계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둘째, 법무, 대관, 홍보 분야의 전문 인력을 상근화하겠습니다. 대학의 상근 변호사와 법무 전문가를 배치하여 분해와 지부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상근 변호사가 한약사 문제는 물론이고 불법 문전약국, 불법 면대약국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대해 분해와 일관되게 매뉴얼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단순히 법적 문제를 관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관 및 홍보 전문가를 상근 배치하여 여론을 선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에게 한약사와 약사의 역할 차이를 분명히 알리고 약사법 개정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겠습니다. 셋째, 법적 분쟁 매뉴얼 제작 및 배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분해들이 겪었던 법적 사례를 정리하여 매뉴얼화 했고 그것도 임기 끝나기 전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전국의 분해가 이를 참고해 일관된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분해단이 법적 대응력이 강화되고 분회장이 단독으로 부담을 떠안는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한약사 문제는 분회단이 개별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대한약사회가 이 문제의 컨트롤 타워가 되어서 전문 인력을 상근화하고 분회와 지부가 법적 분쟁에서 일관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분회의 부담을 줄이고 전국 약사들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한약사 문제, 여러 가지 법적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개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동일하게 3분입니다. 2022년 서울시 약사회장에 취임하신 후 1년이 지나서야 한약사 대책 TFT가 구성되었고 다시 1년 넘게 지나서야 한약사 집회에 나섰습니다. 물론 그 중에 서울시에서도 한약국이 생겼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주요 언론에 공론화하셨다고 하시지만 실제로 서울시약에서 편파 보도라고 유감 표시할 정도의 보도였습니다. YTN이요. 게다가 10만 서명을 목표로 하셨지만 실제로는 5만여 명밖에 대국민 서명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선거를 앞두고 치밀하지 못한 계획으로 진행한 쇼맨십이 아닌가 의심되는데요.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임기 시작부터 한약사 TF를 구성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는 코로나 환자들 때문에 진단키트 문제, 여러 가지 복잡한 화상투약기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았고 지금 한약사 문제를 빨리 시작하지 않으면 해결하기 어렵겠다 해서 2023년 4월에 TFT를 구성하면서 여러 가지 약사법의 미비한 부분 그리고 이것을 소송을 통해서 어떤 판례를 하나 만들어 보자. 이제 그런 차원의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변호사들과 행정소송, 형사소송, 민사소송 그리고 헌법소원까지 헌법재판관들도 만나고 그것을 계속 그 약사법을 깊이 파면 팔수록 이 약사법의 그 미비점 때문에 이 약사법을 가지고는 승률이 너무 낮다.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해서 그러던 와중에 이제 금천 종로약국이 정말 우리 약국가의 중심부에 병의원 처방 조제라는 간판을 걸고 또 종로에 더 이상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라는 이제 남매를 예고하는 그런 현수막을 걸고 개업하기 전부터 광고를 하고 있어서 제가 금천 종로약국을 개설하라고 사주하지는 않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소송을 통해서 그 승부를 보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어서 그리고 그렇게 병의원 처방 조제 그 부분에 대해서 간과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으로 이 싸움터가 바뀌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간과할 수가 없어서 집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집회를 하면서 이 약사법 개정을 위해서 그때 처음으로 시민들에게 한약사는 약사가 아니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공론화했기 때문에 그 시민들을 통해서 국민 서명을 받기로 했는데 지금 그 10만 그 서명의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지금도 계속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5만 3천여 명의 그 서명을 가지고 복지부 국회에 전달을 해서 그 약사법을 개정할 수 있는 그 단초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 발 한 발 나가는 것이지 지금 편의점 문제, 한약사 문제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어떤 한 가지의 어떤 그 접근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25년 동안 풀리지 않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할 수 있는 부분, 가능한 부분부터 한 발 한 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남았나요? 네, 6초 남았습니다. 기호위본 권영희는 하겠습니다. 네, 답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각 후보님들끼리 질의응답하시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규칙은 동일하고 발언 시간은 총 4분 20초입니다. 그러면 먼저 최강욱 후보님께서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토론을 하는데 여러 가지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데 오늘 나오신
좋은 그런 제안, 의견 이런 부분은 저 대한약사회장에 당선되면 반드시 공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영입해서 같이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 말씀을 해주신 단순히 한꺼번에 풀리는 문제가 아니다. 차근차근 여러 가지를 해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에 공감을 해주셔서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약사회를 운영할 때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것처럼 대한약사회 지부 분회가 협조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서울지부가 분회 의견을 무시하고 서울지부장의 의도대로 금천구 시위를 감행을 했습니다. 지난 토론에서 금천구 종로약국을 폐업시키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폐업을 시키겠다고 한 적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TF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폐업시키고 싶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광명시 약국 같은 경우는 조제가 한 100건 정도 되는 약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0년에 방배동에 있는 대형 조제 120건 정도 되는 그 약국을 한약사가 인수하려고 할 때 중도금까지 다 치르고 난 상태였는데 그것을 그 주변에 한 달 동안 집회 신고하고 그리고 그 서초구에 포스터 전부 배포하고 그때는 실천약에서 포스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포스터 배포하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집회하면 그 권리금 한 달 정도 지나면 다 까먹고 완전히 망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력을 해서 그 약국이 약사에게 인수인계하도록 하는 그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광명시에 그런 일이 있을 때 제가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가지고 같이 동업하기로 한 약사를 불러내고 그리고 이 부분 우리가 여기서 집회 계속하면 지금 있는 권리금 다 까먹고 망한다. 그래서 지금 빨리 약사에게 인수인계하라고 제가 조언을 했고 그것이 상당 부분 해결책이 됐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분들 불러서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이 금천종로 약국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금천구 약사 회장님이 우리 분회장 회의에 참석을 하셔서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아마 거기에서 하지 말자고 했으면 저도 못했을 겁니다. 저는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 분회장님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그 분회장님도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된 부분이고 금천구에서는 약사가 채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엔딩 포인트를 잡을 수가 없으니 종료점을 잡을 수가 없으니 약사가 채용이 되면 그때부터 집회를 해서 약사가 나가는 시점에 종료를 하도록 하자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이제 그렇게 이 상황이 뭔가 결과물을 예정해 두고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회를 함으로써 그 약사가 계약을 안 하게 됐고 근로계약을 안 하게 됐고 채용이 안 돼서 병의원 처방조제 간판 떼고 일반의 약품밖에 판매할 수 없는 그런 한약국이 된 것으로 하나의 성과라고 또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도 굉장히 여기서 공개할 수 없는 여러 가지의 방안을 계속 진행 중이고 모니터링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그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이 영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폐업을 하게 된다면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게 폐업을 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을 여기서 따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금천 종로 약국을 계기로 지금 정부, 국회에서 한약사들의 불법 행위가 이렇게 공격적이고 도발적인지를 알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약사법이 개정돼야 되겠구나. 그리고 과거에 입법 발의했던 그 국회의원도 지금하고 그때하고는 정서적으로 굉장히 많이 다르다. 그래서 저는 그 가능성을 열어놨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시작을 해야지 이 한약사 문제가
정말 그 상대 단체가 있어서 어렵다 하면 언제 시작을 합니까? 저는 이걸 시작을 했다고 생각하고 저는 계속 진행할 것이고 이거 꼭 대한약사회장이 되면 저는 해결할 겁니다. 제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 회장 당선되면 그 다음 날부터 일했습니다. 서울시 약사 회장 때도. 저는 그것이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끝까지 할 겁니다. 저는 그 공헌할 수 있습니다. 최강 후보님 현재 순서시기 때문에 계속 하시겠습니까? 네, 시간 얼마 정도나 남았나요? 2분 59초 가지고 계십니다. 1분 59초. 2분 50 29초. 59초. 맞네요. 자, 또 한 가지 그럼 이제 그 약사회 운영적인 면에서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 서울시 금천구 한약사 개설 약국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하시고 싶은 일을 하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산물로서 국민 그 서명을 약 한 5만 3천 장 정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언젠가 얘기를 하셨는데 이걸 가지고 정부에 가셨다고 그랬죠? 예, 정부에 가서 얘기를 해서 정부 관계자로부터 사과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약대협 소속의 학생을 한 명 데리고 그 자리를 동행을 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정책적으로 공무원을 만나러 가는데 학생을 이거 대동한다는 거는 굉장히 이게 신뢰가 되는 그런 얘기인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사과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누가 어떤 어조 말에 사과를 했는지 이 자리에서 얘기 주실 수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최강훈 회장님의 그런 자세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약대협 학생들은 한약사 문제가 자기들의 미래라고 생각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 사람들입니다. 그 우리 미래의 그 약사들입니다. 네, 발언 시간 다 소진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약간 훈훈해 보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니다. 후보님들께서 상대 후보님들의 공약 중 한 가지를 골라서 1분 동안 칭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3년 동안 정말 외롭게 성분명 처방 주장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공보물을 보니까 두 분 다 성분명 처방을 하겠다는 그런 공약을 걸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늦게나마 환영하고요.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 봉사하시려고 이제 나오신 분들이니까 선의 경쟁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앞뒤가 안 맞는 그런 그 발언이나 그런 것들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이렇게 후보로 나서신 것에 대해서 칭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분 동안 후보님들의 마지막 발언 있겠습니다. 약준모는 우리 약사사회의 변화와 개혁을 주도해온 재야단체입니다. 약사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어왔고 그 결과 우리 약사사회의 많은 부분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존경하는 약준모 회원 여러분, 이제 18일 후에는 우리 손으로 뽑은 제41대 대한약사 회장과 마주하고 있을 것입니다. 역대 대한약사 회장 중에 여러분에게 자랑스러운 회장으로 기억되는 분이 계십니까? 저는 의약분업 도입 당시 회무 최일선에 있었던 제31대 김희중 회장님이 떠오릅니다. 그분은 약사의 권익과 약사의 직능을 위해 온몸을 던져 투쟁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감옥에도 다녀오셨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다시 돌아가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희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자랑스러운 회장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그리고 저는 약속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느낄 수 있게 하는 41대 대한약사 회장이 되겠노라고 네, 약속합니다. 1분 초과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약사 양료 행위 수호와 약사 미래 정책에 대해 함께 논의해 주신 후보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긴 시간 동안 유튜브로 함께해 주신 우리 약사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명회가 대한약사회장의 차기 리더를 선택하는 데 있어 귀중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약주모 주간 대한약사회장 선거 정책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